네, 안녕하세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020 온라인 과학축제 사이언스 책방 시작합니다. 자, 저희 사이언스 책방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우수 과학도서 중에서 매주 한 권씩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과학을 사랑하는 문과 아나운서 신지은입니다. 네, 수회, 리베, 붕탄, 질산, 블레.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사랑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경호입니다. 네, 책방은 책을 통해 또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공간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책을 혼자 읽다 보면 이제 책의 세계에 빠지기 전에 잠의 세계로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과학창의재단에서는 함께 읽고 함께 공감하는 사이언스 책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뭐 잠이나 딴짓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책방이 소개하는 책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핵인싸 사이언스 책방이 준비한 이제 주제는 바로 가장 핫한 최신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태어나서 이 단어를 이렇게나 자주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험실에서 이 단어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TV만 틀면 나오는 이 단어 이제 바로 대한민국 전체 아니 온 전 세계가 지금 쇼크를 받았는데 과연 이 단어 짐작이 가시나요? 네, 짐작이 당연 가죠. 바로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미 2016년에 선정된 우수 과학도서 중에서 바이러스 쇼크라는 책이 있더군요. 벌써 4년 전에 바이러스를 예언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이러스 쇼크의 저자 서울대 수의대 최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러스 쇼크의 저자이자 서울대 수의학과 최강석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뉴스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바이러스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감염내과 교수님들이셨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수의대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는데 네.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가요? 동물, 특히 이제 가축에서도 이 바이러스에 의한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학과 교수님들도 동물에서 이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예방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사람과 동물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그래요. 이제 그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이제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에서 우리가 이제 진단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상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지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쇼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2016년도에 출판이 됐고 이미 많은 대중분들이 이미 좋은 평점을 매겨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출판하시게 된 계기가 이러한 사태를 예언을 하고 출판하신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예언을 했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쭉그 책의 그 서평에 대해서 읽어보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최근에 나타나는 신종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네.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출간을 한 게 이제 메르스 사태가 2015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직후에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지식이 조금 대중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 지식에 대해서 대중화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올바르게 좀 전달하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그 메르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메르스 사태랑 이번 사태랑 보면 거의 데자뷰 같이 느껴져요. 네. 많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있었을 텐데 네.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전염병은 많죠. 과거부터 이제 계속 많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이러스 전염병이라 그러면 2002년에 이제 광동성에서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재래시장에 처음 출현한 게 이제 사스예요. 이제 그 바이러스가 2003년에 초에 홍콩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사스인데 그 이후에 이제 2009년에 멕시코에서 처음 출현했죠. 신종플루.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중동에서 이제 낙타를 통해서 이제 메르스가 출현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2015년에 한국에 이제 유행을 해서 큰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러한 질병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교수님, 근데 이제 사스나 메르스나 여러 이런 전염병들이 당시에는 되게 난리 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잊혀져 갔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코비드 19도 결국 혹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출현했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우려감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국제사회가 좀 약간 안이하게 좀 대처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2년에 이제 사스가 발생했었고 2015년에 이제 메르스가 이제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약간 찻잔 속에 그 태풍이라 그럴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약간 좀 유행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진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아마도 뭐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아마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장이 박쥐로 시작된 인류 대재앙의 공포입니다. 무섭네요. 제목이 무서운데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사실 많은 동물들이 지목이 됐어요.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사스 때 사양 고양이, 메르스 때 낙타 기억하시죠, 다들? 네. 네. 바이러스 전염병이 그러고 보니 동물에 의해서 좀 옮겨진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바이러스 전염병은 동물에 의해서만 옮겨지는지 또 특정 동물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많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에서 그 문제되는 바이러스들은 많아요. 우리가 아는 뭐 홍역이라든가 수두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사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근데 이제 21세기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문제되는 바이러스들은 이제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러한 바이러스들은 사람에서 원래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동물에서 왔다는 거죠. 그 동물이 뭐냐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그 범위는 항상 틀렸습니다. 달라요. 그게 무서운 무섭습니다. 거죠. 예측이 네. 안 되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그 메르스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메르스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는 이제 메르스 그러니까 낙타와 관련된 모든 음식 이제 낙타 고기, 낙타 우유 등 낙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고 권유하면서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 실제로 근데 인간은 이런 낙타 같은 동물과 오래전부터 생활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메르스가 생긴 건지 되게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아마 2015년 아마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낙타는 이제 중동에서는 우리로 치면 소 같은 존재거든요. 항상 주변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친숙하게 같이 이제 접촉을 하는데 왜 갑자기 메르스가 그 낙타를 통해서 출현했냐?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궁금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네. 해보니까 원래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박쥐 바이러스가 언제 그런 낙타로 넘어왔느냐를 추적을 해보니까 최소한 30년 전에 낙타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여 년 동안에 낙타에서 돌면서 그때는 사람한테는
그 감염될 수 있는 구조를 안 가졌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을 전후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낙타해서 어느 순간에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아마도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사람한테 감염이 가능한 구조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바뀌어가지고 사람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동물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종간을 뛰어넘는 매개체 동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박쥐는요, 뭔가 매개를 할 만큼 우리 생활에 친숙한 동물이 아니에요. 박쥐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흔하게 막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박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럼? 일단 박쥐는 이제 우리가 기원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숙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원래 이 바이러스들은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박쥐하고 사람하고는 접촉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죠. 네, 너무 이게 궁금해요. 동굴에 있는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한테 넘어오느냐. 네. 대개가 일반적으로 그 넘어오는 과정이 중간 매개동물을 거쳐요. 그 매개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네. 사람하고 친숙하게 자주 접하는 동물이에요. 예를 들어 뭐 돼지. 돼지도 될 수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 고양이. 예. 사양 고양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친숙하게 접촉한 동물이 아닐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에서는 매우 친숙한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하고 그런 동물하고 매우 많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로 바이러스가 바뀌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와, 이거 네. 정말 무서운데요. 제가 예뻐하는 저희 강아지 네. 하고 뽀뽀하다가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네. 이 메르스 19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이 뭐 반려견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넘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아마도 홍콩에서 뭐 그런 사례가 발견되기는 했는데 아마도 일시적으로 잠깐 바이러스가 이쪽 상부 호흡기 쪽에 머물다 그냥 사라지는 형태. 어떻게 보면 그 확진자분한테 네. 옮은 희생자라고 보면 되고요. 그 반려동물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네. 예,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수님 근데 이제 메르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낙타 얘기가 나오고 박쥐 네.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제 박쥐가 이제 원인이었던 다른 전염병이 혹시 있을까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볼라도 사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과일박쥐가 원래 기원동물 자연숙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메르스, 사스 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97년에 출현한 니파 바이러스라고 말레이시아에서 출현했었거든요. 그 네.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럼 94년에 호주에서 이제 말에서 문제됐던 질병이 있는데 핸드라 바이러스라고 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박쥐예요. 박쥐가 거의 뭐 범인이네요, 정말. 최근에는 이제 주로 이제 범인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조금 겹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박쥐가 동굴에서 주로 살잖아요. 네. 동굴에서 사는데 매개동물이 있다고 할지언정 뭐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일 텐데 어쩌다가 뭐 양돈장까지 네. 오게 됐는지 궁금해지는 게 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날아가다가 양돈장에 바이러스를 떨어뜨리고 도망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박쥐라는 그 종류는 워낙 다양한데 그 동굴에 사는 박쥐도 있고 과일 박쥐처럼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사는 박쥐도 있어요. 워낙 네.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양돈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니파 바이러스예요. 네. 그 전체적인 그 에피소드를 보면 그 당시에 그 보르네오 섬이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섬인데 네, 그 침대로 유명한 침대나무로 유명한 예, 거기 그렇죠. 아닌가요? 보르네오가 많이 아시네요. 네.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 밀림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간을 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보르네오 섬에 있던 박쥐들이
서식지를 옮겨가게 되죠. 어디로 가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양돈장 근처로 가요. 그 양돈장 근처에 있는 그 망고나무에 이제 옮겨 붙게 되는데 네. 과일 박쥐는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네. 네네네. 이 망고를 먹다가 그 망고를 완전히 삼키지는 않거든요. 박쥐 습성상. 그래서 약간 먹다가 바로 떨어뜨려요. 근데 그거를 밑에 있는 돼지가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 돼지가 걸려요. 네. 근데 걸리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또 돼지를 키우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인부들이 이제 돼지 때문에 걸려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니파 바이러스 사건이거든요. 그렇구나. 진짜 결국 인간이 만든 네, 거죠. 이 그러네요. 네. 인간이 주범이에요. 아 그러면 교수님 이제 박쥐가 유독 이제 박쥐한테 이제 초점이 네. 맞춰져 있는데 네. 혹시 숙주동물 역할을 하는 게 박쥐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혹시? 일단 이제 어느 동물이나 가능해요. 가능한데 네. 우리가 이제 주변에 흔히 접하는 가축들 있잖아요. 네. 그 가축에서 사람한테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축에서 사람으로 넘어오는 바이러스들은 옛날에 이제 인류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네, 네. 유목 생활하다가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모여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물성 먹거리를 이제 사냥하는 대신에 그 야생 동물을 가축하는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야생 동물을 가축하는 단계에서 넘어와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천연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네. 넘어왔어요. 홍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개가 이제 가축에서 넘어올 가능성은 없고, 네. 다만 이제 야생 동물에서 넘어오는 부분인데, 야생 동물 중에서도 사람하고는 자주 접하는 동물들은 대개가 그때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왜 그러면 최근에 박쥐냐 하는 거죠. 네네. 최근에 이제 넘어올 수 있는 야생 동물이 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보면 박쥐류하고 철새류예요. 아, 잘 공통점이 있죠. 날 수 있다는 거.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직접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동물들이에요. 과거에는 접촉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우한 재래시장에서 네. 이야기 나오는 게 뭐 박쥐다, 천상갑이다, 뭐 네. 많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코로나19도 박쥐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 네. 코로나19가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네. 중국 학자들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범인을 찾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를. 그래서 처음에 바이러스를 검출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예요. 네. 이 코로나네. 새로운 바이러스예요. 네.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박쥐 바이러스일 거다. 라고 그때는 추측을 했죠. 근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알게 됐죠.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를 중국 학자들이 제일 먼저 조사를 하는 게 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냐를 먼저 분석을 하거든.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밝히는지 아세요? 일단은 그 바이러스를 빼다가 네. 글쎄요. 일단은 네. 어떻게 하냐면 네.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족보를 우리가 분석을 해요. 네. 그 유전자 족보를 분석해 보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전자 족보를 조사해 보니까 박쥐에서 온 거예요. 사실 그동안 뭐 바이러스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박쥐에게도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미 박쥐가 갖고 있는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박쥐에서 왔다. 네. 뭔가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왜 그러냐면 네. 2002년에 사스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그게 사실은 밝혀졌는데 네. 뭐 기원이 박쥐라는 거 그때 밝혀서 10년이 지나서 그럼 201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중국 학자들이 중국에 있는 동굴 박쥐든 박쥐들을 마구 네. 수집을 해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박쥐에서 분리될 수 있는 많은 바이러스들을 갖고 있어요. 중국 학자들이. 그래서 이미 네. 유전자를 다 분석해 놓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우한에서 네. 문제가 되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니 그 중국 관박쥐하고 족보가 같은 거예요. 그랬구나. 네. 역시 박쥐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네. 지난 바이러스 질병 때 좀 수집을 해놓은 게 아무래도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